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고 유익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회사가 상장사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LB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요 사업과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LB 인베스트먼트는 1996년 7월에 설립된 벤처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국내 벤처캐피탈 중에 상장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IB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이 LB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구위원님이 직접 쓴 리포트를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LG 창업투자회사가 전신이었던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예전에 LG 창업투자가 전신이었는데요. LG 그룹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 LB 그룹이라는 게 사실 생겨났잖아요. 그때 이제 LB 인베스트먼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VC다 보니까 운용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좀 어땠을까요? 네, 운영자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1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제 1조 2,43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각 벤처 캐피탈의 운용자산 규모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벤처 캐피탈 상장 기업 중에 세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는 VC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주요 수익원은 뭔가요? 그러면? 예,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 이제 관리 보수하고 성과 보수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보수는 펀드 운영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운용 자산이 1조 원 정도, 1조 원 좀 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여기에 한 2%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관리 보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조 원의 2%를 계산을 해보면 200억 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관리 보수이고 네. 실제로 이제 업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1% 정도가 거의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벤처 캐피탈이 운용 자산이 1조 원이다 그러면 그중에 약 1% 정도인 100억 원 정도가 이제 이 운용 자산 규모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 관리 보수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고 성과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과 보수는 정말 성과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요. 다만 이제 이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이제 성과 보수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 보수 금액이랑 성과 보수 금액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100억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연간 200억 정도로는 영업수익으로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 영업수익이 절반이 관리 보수이고 절반이 성과 보수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VC 하면은 VC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투자한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했을 때 업계에서 뭐 잭팟이 터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LB 인베스트먼트도 상장 전에 그런 잭팟 스토리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하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하이브가 어떤 회사인지 다들 너무 잘 아시고 어떤 회사랑 경쟁하는지 잘 아시지만 옛날에는 하이브도 비상장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이브가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상장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사실 일반 주식 이제 상장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하이브가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니까 여길 투자하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이브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누구냐? 이러면서 LB 인베스트먼트가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LB 인베스트먼트가 비상장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은 상장 기업들도 사실 지금 한국에 거의 2,000개가 넘긴 하지만
좋은 비상장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한 것들이 사실 요 벤처 캐피탈, LB 인베스트먼트에 좀 긍정적인 성과 보수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좀 제가 이제 유망하게 보는 건 세 가지인데요. 이제 앨리스 그룹이라는 회사, 그리고 세미파이브, 그리고 스탠다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앨리스 그룹은 에듀테크 기업이에요. 에듀테크 기업인데 그 이제 프로그래밍과 AI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대표님이 카이스트의 조교로 계셨는데 네, 창업을 하신 그런 케이스고요.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좀 많은데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세미파이브인데 세미파이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19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기존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 가온칩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가온칩스나 네. 네. 아니면 AD 테크놀로지 또는 에이징랜드 또는 코아시아 이런 회사들하고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비슷합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이 5년,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는 한정돼 있고 파운드리 앞단에 팬리스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점점 역할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미파이브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쪽은 이제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여기는 바나디움 이온 배터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배터리가 차세대를 어떻게 갈 거냐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당장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이제 전고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근데 전고체 에너지가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차세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약에 혹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혹시 당선이 된다. 예, 그래서 또다시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이나 ESS 밸류체인이나 뭐 태양광 밸류체인이 이슈가 되면 아마 이 스탠다드 에너지도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LB 인베스트먼트 투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런 기업들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됐을 때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가 그런 차원에서 요 세 가지만 딱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해 실적은 좀 어땠을까요? 지난해 실적이요. 네. 지난해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중요한 지표는 운용자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운용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430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이제 실적을 실제 만드는 건 두 가지다. 관리보수다, 성과보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합쳐서 20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영업수익이 276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벤처캐피탈들은 직원이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 인원 대비 영업수익이 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이제 자료를 쓰다 보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수익은 276억이 나왔고요. 이렇게 영업수익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영업수익은 매출액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영업이익은 8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전에 2022년에 48억인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매우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적 측면에서 숫자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았냐 궁금해지네요. 네, 이게 전망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관리보수는 이제 전체 운용자산 1조 넘는 금액에서 100억 정도 나오니까 관리보수 추정하는 데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과보수가 얼마나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알 수 없는 숫자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성과보수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영업수익은 301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영업 수익이 늘어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되게 적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갑자기 일회성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올해 매출액에 해당하는 영업 수익은 300억 정도로 추정을 했고 영업이익은 9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고 네. 증권사에서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섹터나 이제 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정하기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이제 한 20개 정도의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이 네. 회사들도 상장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투자자들 설득하기가 매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저희가 뭐 PSR로 봐야 되느냐, 뭐 PER로 봐야 되느냐, EV, EBITDA로 봐야 되느냐 정답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미국엔 또 벤처 캐피탈 상장 기업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대부분 이제 그 이름 대면 아실 만한 회사들은 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이제 모두가 이해하시기 용이한 PER로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14.1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지수보다는 좀 싸다. 그래서 이제 왜 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LB 인베스트먼트가 VC 업계에서 그 이제 특히 정책 자금을 잘 운용하는 그런 명망 있는 VC인데 일단 이제 요 2,000개가 넘는 한국의 상장사 중에 이 벤처 캐피탈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실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그 조그마한 VC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이게 네. 금리 인상 시기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투자 자금이 받기도 힘들고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짜 재작년쯤에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LB 인베스트먼트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만한 게 결국에는 약간 이 금리인가.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나운서님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네. 금리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금리가 이제 2021년 말부터 해서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 올라갔잖아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저도 뭐 애널리스트로서 1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저도 이제 2010년부터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2021년까지 11년 동안 금리가 높아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당연히 금리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반도체 산업을 분석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분들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본시장에서 뭔가 해보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는 벤처 캐피탈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거기서 투자 심사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리가 확 올라간 거는 처음 경험했을 것 같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그렇게 금리가 너무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니까 이제 실물 경제가 어렵더라라는 거를 지금 이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조금씩 공감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일단 금리는 기준금리 올리지 않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좀 추진 중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제 일본은 네거티브 금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증시 변동성이 커지니까 다시 또 뭔가 금리에 대해서 뭐랄까 또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별로 분명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앞으로 내리겠다. 아직 좀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세는 2021년 말이나 2022년에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면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제 AUM 1조 넘는 회사이든 그렇지 않은 회사이든 기본적으로 조금 더 뭔가 투자하기에는 좀 더 나아진 여건이 아닐까. 뭐 자금
집행하든 조달하든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저희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상장 기업에 정말 많이 투자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는 실제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간접적인 대안으로 그 내가 좋아하는 투자하고 싶은 비상장 기업을 들고 있는 이런 벤처 캐피탈에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비록 벤처 캐피탈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LB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자료를 써보았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를 이제 투자하고 싶지만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건이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LB 인베스트먼트 오늘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서 박성순 연구위원과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 IMT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IMT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세정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 장비 중에서도 이제 건식 세정 장비를 제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반도체 공정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세정 장비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케미칼 같은 액체를 사용하는 이제 습식 세정이랑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반대로 건식 세정이 있는데요. 건식 세정도 굉장히 종류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뭐 레이저, 드라이아이스, 뭐 플라즈마 등이 있는데, 이제 IMT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와 드라이아이스 건식 세정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레이저 세정 장비가 한 21%,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CO2 세정 장비가 32%를 차지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식 세정 장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23년에 상장을 또 한 회사이기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T,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건식 세정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IMT가 속해 있는 이쪽 산업을 볼 때도 우리가 키워드는 AI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되는 건지. 사실 AI의 포커스보다는요, 전체 네.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하는 게 결국 AI이기 때문에 제가 네. 계속해서 AI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리포트 작성했을 시기가 7월 초였기 때문에, 중순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주가들이 많이 한 달 사이 빠졌는데, 네. 저희가 사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30%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은 대부분 연초 대비 상승률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글을 썼을 때와 지금과의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다고 보는 거는 결국은 AI 전환은 아직까지는 초기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이 글로벌 탑 기업들은 AI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 같은 경우도 이들 업체들의 캐패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면은 AI 전환이 꺾이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들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수요가 좋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은 결국 AI가 이끌면서 메모리 쪽은 HBM 쪽 증가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레거시 쪽에서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레거시 D램이나 뭐 낸드 쪽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도 줄이고 캐파도 계속해서 증설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비메모리, 메모리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증가율이. 근데 올해부터는 이 캐파에 대한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건 물론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미국의 장비를 못 수입한다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캐파를 빨리빨리 생산 좀 증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삼성전자, TSMC 이런 업체들의 최선단 공정, 그러니까 결국은 AI 수요가 좋으면서 가장 고부가 가치의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뭐 3나노, 2나노 이런 최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캐파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은 레거시보다는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좀 증설에 대한 수요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런 산업의 흐름을 기반으로 IMT만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선단 공정이 증설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IMT가 하고 있는 이 건식 세정 장비는 사실 좀 미세화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습식보다 훨씬 건식은 정교하게 세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화가 될수록 정교한 세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건식 세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공정에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IMT의 장비가 좀 주로 후공정에 쓰이고 있는데 이 역할은 레이저를 이제 강하게 쏘면서 사실 태운다라는 거 인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전공정에서는 웨이퍼 쪽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공정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적용되는 공정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패키지 몰드 여기에 쓰이고 있고 2차 전지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실링 툴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웨이퍼 이제 공정이 끝나고 검사할 때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 이제 얇은 칩들이 이렇게 침들이 박혀 있는 카드를 요 웨이퍼에 접촉시키면서 테스트를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테스트를 가하면은 요 침들도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침들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오염이 된 침들을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세정을 해준다. 그래서 레이저 세정 전에는 이렇게 더러워진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세정을 해서 좀 더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탑 파운드리 업체한테 공급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내장형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로버라는 장비 안에 이 레이저 세정 장비를 내장형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들이 있어서 내장형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탑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는 공급은 없는 상태지만 오사트 업체한테 공급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스 몰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링을 할 때 여기 열 압착을 통해서 눌러줍니다. 그럼 눌러주면은 사실 여기도 또 오염이 생기면 칼날을 이용해서 계속 닦아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레이저를 통해서 세정하는 장비를 지금 공급했는데 국내 배터리 업체 탑 업체한테 공동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캐즘이나 캐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입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저 세정 장비 말고 아까 말씀드린 CO2 건식 세정 장비인데요. 여기는 세계 최초로 3세대 장비를 동사가 개발을 했고 HBM향으로 공급 중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HBM 구조를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층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층층이 사이사이 이제 범프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파티클들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불량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 드라이 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72도 이상의 저온을 드라이 아이스를 가해주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오염물질이 좀 떨어지는 역할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이싱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잘라주는 장비와의 좀 결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방식과 요 드라이 아이스 건세정이 좀 결합해서 들어가는데, 스텔스 다이싱은 이제 웨이퍼에다가 내부에다가 레이저를 가해서 미세한 결함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을 해주는 다이싱 방식인데, 이 방식 자체가 좀 건식 방식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건식 스텔스 다이싱을 하고 뒤에 세정을 또 습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궁합이 좀 안 맞았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요 장비는 이제 건식 세정 장비이기 때문에 스텔스 다이싱이랑은 좀 더 효과적으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HBM을 생산하는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파티클 사이즈 줄여가면서 공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고객사가 신규 팹을 지금 건설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완공이 되면은 공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HBM4 향후로도 향후 이제 2세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뭐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있을까요? 네. 캐리어 웨이퍼 세정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것도 HBM 관련입니다. HBM은 이제 저희가 적층을 하기 위해서 캐리어 웨이퍼 위에서 공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는 그냥 옮겨주는 웨이퍼다. 그러니까 옮겨주는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 쌌다가 여기를 띄워주는 게 되는 거죠. 캐리어 웨이퍼를. 네, 캐리어 웨이퍼를 띄고, 과거에는 이제 썼던 캐리어 웨이퍼를 한 번만 쓰고 다 버렸거든요. 근데 레이저 세정을 통해서 이게 깨끗하게 세정을 한 다음에 다시 고객사로 넘겨주는 이 세정 작업, 세정 재생 공정이죠. 네. 재생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가를 했고, 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사의 캐파 투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좀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들 저희가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장비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거의 40% 가까이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2% 정도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던 장비들, 레이저 세정 장비, CO2 세정 장비 같은 경우가 매출이 좀 반등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 몰드 쪽에 사용되는 레이저 건식 세정 장비가 새롭게 오사트 고객사로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고객사 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2호기가 이미 공급이 됐고 하반기에는 3호기 공급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호기, 3호기라는 것은 아직까지 대량 양산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량 양산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다 신규 기술이 좀 들어간 장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사의 이 콜 테스트에 따라서 매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빨리 나오면 매출이 더 나오고, 결과가 늦어지면 매출액이 좀 이연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사보다는 조금 더 매출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큰 이제 반도체의 흐름을 봤을 때는 HBM4 도입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미세화가 계속되면은 프로브 핀도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더욱더 이제 정밀하게 오염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레이저 세정 장비, CO2 세정 장비에 대한 수요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물량을 크게 넣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적자 예상하고 있고, 네. OPM도 마이너스 3%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일까요? 네, 밸류에이션 제가 작성했을 당시에는 이제 PBR 올해 기준으로 5.8배였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3배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장 이후에 요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 밴드가 4.3에서 9.6배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PBR 밴드 하단을 좀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사실 세정 장비 업체들을 피어로 잡긴 했지만, 요 업체들은 이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전공정 장비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습식 장비 그리고 세정 장비가 메인이 아닌 회사들이고 세정 장비들은 보통 습식 장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PBR이 1.8배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신규 장비고 기술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미세화되면서 건식 세정 수요가 증가하면은 동사 장비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그램에서 보면은 이제 이 트렌드에 따라서는 저희가 성장이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부터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진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이제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업 가치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에 대한 도입 속도죠. 그래서 음, 반도체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율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장비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교체가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장비를 이제 도입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미세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건식 세정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는 상태는 맞아요. 그래서 레이저 세정 장비나 이제 CO2 세정 장비들이 장점은 굉장히 많다. 근데 아직까지는 레퍼런스는 확대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고객사 HBM 향으로 들어가는 게 좀 레퍼런스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요 HBM 향 공급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서 뭐 프로브 카드나 뭐 몰드 쪽으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 여기도 뭐 대만에 있는 큰 오사트 업체라든지 기존에 공급했던 탑 파운드리 업체로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사의 장비가 도입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콜 테스트 중인 장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속도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바람을 타고 함께 갈 수 있는 반도체 건식 세정 장비 업체인 IMT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